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고 나온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머리카락을 자른 이우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 헤딩이 아니었었는데. 네. 아, 근데 어떻게 이발을 그렇게 하고 나오고, 이발을 보통 몇 번씩 해요? 몇 번이요? 하루에 한 번씩은 안 할 거고. 네. 예.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한두 달에 한 네. 번.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자른 건 아니었어요. 네. 뭐 그럼요. 시원하고 좋습니다. 심경의 변화가 있으면 빡빡 깎았겠죠. 그렇죠. 네. 예. 네. 예. 근데 요새는 머리 빡빡 깎으면 예술가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럼 예술가가 되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머리를 자르고 나오니까 머리카락을 자르고 네. 나오니까 이발 어디서 해요? 이발 보통? 이발소에서 해요? 아니면 미용실에서 해요? 미용실 가서 합니다. 미용실. 요새 바버숍이 많아요. 그렇죠. 바버샵도 종종 갑니다. 네. 거기 근데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 비싸가지고 그냥 보통 저도 미장원에 가서 자르는데 바버샵에서 자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바버샵 가게엔 제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서 저는 그냥 바보라서 미용실을 갑니다. 예. 네. 아니 뭐 하나도 안 웃기는데 그냥 네. 제가 웃어드리는 네. 거예요. 근데 뭐 머리 자르니까 뭐 좀 긴 게 낫다 그래도. 전 저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저희가 지금부터 모아보겠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의 머리 헤어스타일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평가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죠? 네.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조금 태도가 삐딱한 것 같아요. 네,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생각 없고 오늘 소설이길래 소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해요. 네? 지금 해요. 그냥. 네. 괜찮습니다. 소설 좋아해요? 네? 소설 좋아해요? 저는 노블 좋아합니다. 네. 어떤 소설 좋아해요? 네? 어떤 소설? 최근에 이제 한강 작가의 작품들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휴, 유식한 척 안 해도 돼요. 뭐 무협지 좋아하니 이러면 어때? 무협지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예. 네. 한강 작가의 네. 요번에 괜한 얘기를 꺼냈네요. 요번에 그 제목이 뭐더라? 메디치상을 수상한 작품이 네. 있죠. 네. 제목이 뭐예요? 저도 지금 갑자기 얘기하는 생각이 안 나요. 네. 이거 봐. 제목 아시는 사람이... 분은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자, 어제 밤에 있었던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소식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42분, 밤 10시 42분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밤 10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라고 보도를 했죠. 그래서 어제 속보로도 많이 전해드렸는데 오늘 우리 정부의 대응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죠.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일부 효력 정지안을 현재에서 전자결제로 재가했다라고 대통령실이 전했는데요. 2018년 9.19 군사합의가 체결이 됐죠.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 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북한의 잦은 도발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 그리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한데요. 한 총리는 이번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조치는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자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이제 윤 대통령이 주관을 했는데 이 결과를 한 총리가 공유하면서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 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 정찰 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한 북한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이번 조치가 자위적 방어 차원에서 불가피한 점을 이번에 한 총리가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가 이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에 효력 정지한 게 남측이 먼저 남북 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첫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통일부에 따르면 1971년 남북 당국 간 최초로 체결된 적십자 예비회담 진행 절차에 관한 합의서 이후 현재까지 문서로 채택된 남북 합의가 총 258건인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합의만 해놓고 이행되지 않는 등 이미 사문화됐거나 북측의 일방적 파기에도 남측만 계속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이 남북 합의에 대해 6회 이상 폐기나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기도 했죠. 반면 우리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이전까진 남북 합의에 대해 폐기, 파기, 백지화, 효력정지 등 어떤 형태로든 이행 중단을 공식 선언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 또 일각에선 효력정지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북한이 예고한 대로 결국 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걸로 대응을 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대부분이 다 사문화됐기 때문에 우리도 뭐 그냥 지키지 않고 뭐 효력 정지 안 해도 안 하고 우리가 안 지켜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단지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국내 정치 세력 중에 일부가 아니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 합의를 안 지키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절차적으로 효력 정지를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별로 효용성이 없는 비판 아닌 비난을 들을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지금 파기가 아니에요. 네. 파기하고 효력 정지는 다릅니다. 이 파기를 하면 이때는 좀 파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효력 정지라는 것은 합의라는 것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단지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나름대로 정치적 부담을 좀 어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담을 덜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뭐 북한이 9.19 군사합의했다 그래서 저는 뭐가 그렇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 드론 보낼 거 다 보내고, 예? 그리고 뭐 할 거 다 하는데, 예? 그리고 뭐 9.19 군사합의할 때 제 기억으로는 김정은이가 무슨 얘기했냐, 뭐 한반도의 비핵화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이 9.19 합의한 이후에 핵 개발은 멈췄나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꾸준하게 핵 개발을 치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취지도 사실상은 뭐 이게 사문화됐다는 걸 떠나가지고 북한은 오히려 이 취지에 역행하는 행동을 전 저질렀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효력 정지라는 그러한 것들을 할 이유가 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효력 정지라는 것을 왜 대내외적으로 천명했을까요? 지금 북한은 말이에요. 북한 핵이 우리는 사실 뭐냐면 야 이거 우리한테 북한이 핵 쓰면 어떡하냐 이런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ICBM 기술이나 지금 쏴올린 뭐 이 사람들이 정찰 위성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되게 저는 궁금해요. 보통 정찰 위성이라고 한다면 지상 1m 정도까지도 있는 물체까지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북한이 공개한 위성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진을 보면 3m 정도의 이 물체만을 식별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아직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물론 뭐 그것도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만약 받았다라고 한다면 뭐 달라졌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ICBM 기술을 만약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굉장히 그 ICBM 기술의 완성에 거의 이제 다가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전 세계적인 위협이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한테 무기 자꾸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인데 이것은 북한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력 정지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그 북한의 위협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는 효과도 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효력 정지된 조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군사분계선 주변 일전 구역에서 비행을 금지한 것으로 그동안 북한보다 우월한 공중 정찰 자산을 보유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한 건데 이 효력 정지 오늘 오후 3시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뒤에 그 뉴스인 여쭤보려고 했던 걸 앵커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김에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특정 우리가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그 군사적인 네. 비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한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효력 정지하면 안 된다는 지금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러면 우발적인 군사 충돌 이런 우려를 내세워요. 우발적인 군사 충돌도 중요하지만 계획적인 도발은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비행을 해야만 북한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대비태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북한의 도발을 막는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소식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민주당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이 최고위원 회의 후에 기자들에게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징계를 의결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민주당의 당규 7호 32조를 보면 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당의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 의결로만 최 전 의원 징계를 긴급히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에서 기강회의나 발언 논란 이런 게 당의 부담이고 위기다라고 하면서 당이 경각심이 없고 느슨해졌는데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하고 문제에 대해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도 이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밝힌 바 있고요.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인가라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박 대변인이 여러 의견이 많이 있었다면서도 당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엄정 대처해야 한다는 부분은 최고위원들이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최강욱 전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9월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법,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는데 당원 자격은 유지해왔거든요. 민주당은 빠르게 당원권 징계 정지를 내렸습니다. 이번 징계 조치 어떻게 보시나요? 선거가 가까울수록 사실 정당의 입장에서 볼 때 특히 이런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 같은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특정 성 그러니까 어떤 이 여성 남성 특정 성에 대한 어떤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발언이라든지 특정 세들을 폄하하거나 이런 발언이라든지 이런 발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 저도 이렇게 들었을 때 야 이거 좀 그런 거 아닌가? 다시 말해서
자신도 그것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 다시 말해서 해당 발언을 많은 세대 혹은 어떤 특정 성 집단이 개인화할 수 있는 발언은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도 민주당이 볼 때는 그런 발언 종류에 속한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어제 또 뭐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계산법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 뭐 이 국민들은 뭐 그냥 지역에 있는 의원들 찍으면 되고 정당 투표하면 되는 거지 뭐 알 필요 있느냐는 식으로 얘기한 의원, 물론 그 사람은 민주당 그 정개특위 위원은 사퇴를 했습니다만 이런 발언도 사실 우리가 들을 때에는 굉장히 그 유권자로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에 계속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뭐 지금 일단 수습을 하는데 과연 이 수습된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는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뭐 빠르게 정리를 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서울 마포갑에서 국민의힘 후보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상암동도 마포라서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마포을이더라고요. 네. 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서울 마포갑 지역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 전 의원 대선 캠프 때부터 함께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BBS 라디오에서 중3까지 마포에서 자랐으니까 마포가 고향인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마포갑에 출마하려고 한다 밝혔는데요. 내년 총선 경합지역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강북에도 강남 3구 벨트 이게 강남 서초 송파죠. 여기에 필적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새롭게 전략적 요충지로 돼야 하는데 그게 지금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현역인 이용호, 최승재 의원 그리고 시대전환 흡수합당으로 당적 변경을 앞둔 조정훈 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하는 상황인데 현재 서울 마포갑의 현역 의원은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내부 공천 경쟁 과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현직 공천 경쟁 4파전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신 전 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안 되면 민주적 경선이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 그렇게 선출을 하면 될 거라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마포갑이 일단 국민의힘 안에서부터 뜨거운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지역의 노웅래 의원인데 노웅래 의원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좀 얘기했듯이 이 사법과 관련된 문제에 얽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좀 불리하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포갑 같은 경우에 사실 마포갑 같은 경우에요. 여기가 원래 그 따지고 온다면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사실 마포을 있잖아요. 네. 우리 상암동인데 여기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 뭐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마포을이 마포을에 여기에서 어느 당 소속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서울 전체의 판세가 결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마포가면 그 정도의 상징성이 있는 지역은 아닌데 어쨌든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은 전현직 의원들이 붙는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선거 흥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나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과연 여기를 어떻게 정리하냐. 근데 민주적 경선이라고 불리우는 절차 저는 이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더 좀 관심을 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발언이 뭐냐면 그 선거 제도 관련 국민들이 그거 할 필요 없다. 국민들이 산식 알고 투표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물론 이 의원은 이후 여야를 불문하고 깊이 사과드린다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제 진의는 민의가 제대로 표출되기 위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의 몫이지 국민 개개인에게 선거제도의 복잡한 산식까지 이해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뭐 그렇게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마포 갑은 뭐 이 흥행 면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죠. 근데 여기 우리가 아는 분들 좀 잘 알려진 분들이 유달리 많이 여기에 들어오셔서 좀 주목을 받는데 뭐 다른 지역도 사실 따지고 본다면 많이 또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될 겁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60세 이상 유권자가 18세에서 39세 유권자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올해 10월 31일 기준 60세 이상 인구는 약 1,391만 명으로 18세에서 39세 인구인 약 1,373만 명보다 더 많다라고 합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때는 60세 이상 인구가 약 1,324만 명, 그리고 18세에서 39세 인구가 1,417만 명이었는데, 그래서 즉 18세에서 39세 인구가 더 많았었죠. 그런데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는 60세 이상 인구가 18세에서 39세 인구보다 확연히 더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이는 각 정당의 정책 개발 등 정치 지형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통상 노년층의 투표율이 젊은층의 투표율보다 높죠. 네, 노년층 유권자가 젊은층보다 많아지는데 투표율마저 더 높다면 노년층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젊은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정년 연장, 기초연금 증액 등 노년층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60세 이상 유권자가 많아진다는 점이 투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연령 효과가 더 중요하냐 세대 효과가 더 중요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연령 효과라는 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수화되는 성향이 강하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만 관찰되는 현상은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이거든요. 세대 효과라는 거는 예를 들면 유럽에서 68세대, 우리나라는 86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대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 86이라는 세대들이 이제 60이 넘게 되면 연령 효과가 소위 말해서 이 더 강해질지, 아니면 86 세대라고 얘기하는 그 세대들의 특성이 더 강조가 될지, 그거는 사실 아직은 모르는데 외국의 사례로 봤을 때에는 세대 효과가 연령 효과를 능가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가 뭐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령 효과라는 것이 사실은 세대 효과보다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지금 이우영 아나운서가 얘기한 대로 뭐 예를 들면 좀 고연령층에 대한 그 입맛에 맞는 그러한 그 정책들이 공약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만약 세대 효과가 더 강하다면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연령 효과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이우영 아나운서에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0345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깔끔하고 훤칠하니 이뻐요. 신 앵커님 질투하시는 듯 크크. 그런 듯 크크. 이런 걸 보고 이제 자화자찬 뭐 아니죠. 제가 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문자를 보냈어요. 너 너무 인정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훤칠하고 좋다는데요. 예? 맞는 듯. 네. 어디서 잘랐는지 머리를. 네. 나중에 저한테는 저도 한번 거기서 잘리면 또 이런 문자 받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아닐 듯 그러겠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